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그 순환매 네네. 형태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 외국인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을 보면은 순환매긴 하지만 좀 매수를 집중한 업종들을 보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업종,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대거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환매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뭐 짧게 보는 업종과 좀 1주, 2주 끌고 가는 업종들이 좀 따로 있어서 1주, 2주 끌고 가는 업종들을 보면은 11월 달에는 반도체 자동차 쪽이었고요. 12월 달에는 인터넷, 2차 전지 이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2021년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뭔가라고 질문하셨을 때 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자.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개의 섹터, 그러니까 인터넷, 2차 전지, 뭐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최대 수혜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인터넷망 구축,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두 축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서, 이런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좋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좋은 것보다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시장은 안 되는 거고 주가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률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말씀하시니까 요즘 이렇게 화두가 자주 들리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좌초 자산에 대한 우려가 네네.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ESG라는 단어와 네네. 함께 갑자기 부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지금 화학, 그러니까 공예 산업, 네. 그 화학과 연결된 네. 어떤 산업들은 앞으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가 네.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기본 바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육성되고, 그러니까 이게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가는 것들을 미국, 유럽,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디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쪽은 밸류에이션을 쉽게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황이나 뭐 마진 사이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동력을 받기에는,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치주 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나 리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업종들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특히 1, 4분기를 지나면서 2, 4분기 때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금리도 오를 거고 물가도 오를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 이 업종들이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업종들은 분명히 수익률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트렌드나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이거를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치주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재무제표가 워낙 훌륭하고 네. PBR도 엄청 낮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괜찮은 조건이라 사는데 사실은 그게 함정일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나 한국 투자 환경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경기도 좋아지고 유동성은 풀리고 금리는 낮고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안에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업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 불안감들이 있다면은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보는 좌초 자산으로 이렇게 규정 짓는 네. 그 산업군, 네. 군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건 화학, 철강 이거밖에 없는데 네.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화학, 철강, 에너지, 에너지도. 정유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런 쪽들, 그러니까 굴뚝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조선이나 이런 쪽들은 LNG선이나 이런 쪽으로 환경에 좀 대응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한국 기업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들은 좀 차별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화두로 자꾸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러면 이제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요즘 그 워낙 트렌드가 빨리 맞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빨리 돌고 있죠. 네. 예, 갑자기 ESG가 확 떠오르면서 예,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여튼 그 글로벌리 그 대형 펀드사들 자체가 네. 예, 뭐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네. 선언을 해버리니까 블랙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작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산이 되면은 솔직히 양극화가 좀 심해질 수도 있고, 산업에서도 네, 산업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종을 오래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트렌드와 잘 발맞춰져 있고 그 트렌드와 잘 발맞춰 가면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업종들을 보자. 안 좋았다가 반짝하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웬만한 업종들은 다 좋아요. 그러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질 좋아요. 것으로 네네. 예, 예상하더라고요. 26개,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업종 구분을 좀 세분화해서 26개 업종을 보는데 24개 업종이 올해는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연간 수익률, 한 해가 지난 뒤에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웬만한 업종들은 다 플러스일 거다. 그런데 어떤 업종은 플러스 40, 50%, 어떤 업종은 100%, 어떤 업종은 5%뭐 이렇게 차별화될 거라서 이 안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매출액이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영업 레버리지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경기가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변동이 커지는 것들을 좀 매출이 좀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이 기반이 되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을 봤는데 여기서도 또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가 공통적으로 추출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환율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이제 찾으시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요? 원화 강세가 시장에 부담이 될 때는 경기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경기가 수출이 올라오는 것보다 원화 강세 속도가 더 빠를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냐를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4, 4분기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는 실적 개선 변수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화 강세가 왜 강세로 갔냐는 거죠. 그리고 원화 약세가 왜 원화 약세로 갔냐는 거죠. 원화 강세로 가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글로벌 교역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이 좋고 한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 이게 환율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플러스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이후 흐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약세로 갈 때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할 때 항상 꼭 질문이 따라오는 게 원화가 약세로 가면 원화 약세 수혜주 뭐냐, 원화 강세로 가면 원화 강세 수혜주 뭐냐. 그래서 원화 약세로 갈 때 수혜를 받아서 수출주를 생각을 하신다면 IMF 때는 코스피가 한 3천 갔어야 되고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한 5천 갔어야 되지 않냐. 원화 약세로 가는 이유, 원화 강세로 가는 이유를 본다면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본다면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원화 강세로 가기 때문에 환차손을 100% 두드려 맞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의 손실을 막으려는 기업들의 노력 또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속도가 완만해질 때마다 실적은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마침 뭐 원화 약세주 뭐 이런 거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순환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올랐다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수세가 네. 움직이면서 요거 올라고 우리 네, 옛날 네. 두더지 잡기처럼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맞습니다. 주린이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네. 여기 쫓아가다가 물리고 또 이쪽 가서 물리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은 엇박자 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따라가는 매매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잘 따라가면 괜찮겠죠. 뭐 잘 저항선이나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하게 잘 보시고 튀어오른다 그러면 그때 바로 따라가서 10% 15% 딱 먹고 나온다는 매매 전략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대응이 쉽지 않은 분들, 그리고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근 이렇게 너무 빨리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게 하루에 5% 10%씩 올라간다 라고 보셔가지고 좀 따라가시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동안에는 좀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대응에 있어서는 뭐가 덜 올랐지를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가 덜 올랐는데 외국인이 사네? 이러면은 조금씩 사시면서 좀 순환매 한번 튀어오를 때 정리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은 될 수 있어도 따라가긴 좀 어렵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까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올 한 해 그리고 2022년까지 좋을 수 있는 업종,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을 그냥 꾸준히 빠졌네? 사야지? 더 빠졌네? 더 사야지? 올라갔네?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긴 호흡에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신다면 특히 올해가 소해지 않습니까? 그래요? 좀 묵직하게 좀 너무 과열에 대해서 흥분하시지 말고 또 시장이 출렁인다고 해서 불안해하시지 말고 좀 길게 보시면서 좀 호흡을 천천히 묵직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특히 주린이 분들은 요즘 우리 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을 아마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따라가다가 물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저희 저 아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 딱 네. 좋은 거 선택했으면 좋은 거, 그것만 바라고. 네. 좋은 거 이렇게 쭉 놓고 내가 산 매수 단가보다 낮아졌어. 그럼 사라고. 높아졌어. 그럼 가만히 있고. 또 낮아졌다. 뭐 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뭐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고, 저거 좋으니까 저거 사고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수익은 많이 안 나고 마음고생은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작년처럼 그렇게 뜨거운 장에서도 손해 본 그 개인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그렇죠. 그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났겠죠. 어느 지수대에 들어오셔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순환매에 대응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었겠죠. 왜냐면은 8월까지 인터넷이 팍 튀었다가 그 다음에 좀 정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뭐 시클리컬이 올랐다가 자동차가 올랐다가 반도체가 올랐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아마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웠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도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펀드 매니저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업종이 올라도, 시장이 올라도 소수 업종으로 다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중립화를 하자. 오버웨이트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과 수출주는 오버웨이트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클리컬이 오버웨이트 재버렸으면 좀 줄이고, 언더웨이트 돼 있는 업종들 좀 늘리고, 그런 중립화 전략을 가져가면은 시장이 크게, 시장보다 크게 못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마 그래도 좀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작년에 들어온 주린이들은 네네. 좋은 종목들을 잘 보고 꾸준히 사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올해는 과연 대형주가 막 너무 네.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네. 깜짝 놀라죠. 대형주를 살 것이냐, 중소형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12월 달 장세 흐름을 보면은 2021년을 예고하는 흐름이다. 11월, 12월 달에는 대형주 코스피 200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은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옛날처럼 매일매일 안 사고 몇몇 업종만 사도 튀어오르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대형주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기가 좋아지고 교역이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고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대형주가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지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형주들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0년에는 유동성 장세의 특성상 중소형들이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다면 2021년에는 경기 흐름이나 실적 흐름에 발맞춘 매크로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형주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17년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